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을 발로 뛰는 SBS 비즈 보도국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경제 이슈 비즈 포커스 진행을 맡은 조슬기입니다. 한 주간 업계의 움직임과 취재 뒷이야기 그리고 재계 수장들의 행보까지 다양한 경제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25분 방송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선을 보이는 비즈 포커스 저희 보도국 내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 각 취재부설 대표의 첫 주자로 나오셨는데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먼저 누가 할까요? 산업부? 네, 산업부 정인아 라이브 데스크입니다. 기업들의 다양한 소식과 재벌 총수들의 뒷이야기까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제부 윤지혜 라이브 데스크입니다. 기업의 아프지만 정확한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생활경제부 장지연 라이브 데스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업이죠. 유통업체들의 소식 열심히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 데스크 각오 잘 들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든 이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다 같이 힘내자는 뜻으로 파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썰렁하네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먼저 대림산업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그룹 사명을 바꾸고 이 사업 분할을 단행했는데요. 경제부 윤지혜 라이브 데스크, 먼저 그 속내가 따로 있다고요. 네, 일단 사측은 사업 부문별 전문성을 높이고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업계 안팎에서는 대주주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라는 해석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확인하고요. 다음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해 이 구광모 회장의 안전경영 논란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정인아 라이브 데스크, 이 불과 얼마 전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유독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G화학 인도공장 가스 누출과 충남 대산 화재 사고까지 겹치면서 LG그룹은 가장 많은 화학 사고를 낸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생경부 장지연 라이브 데스크, 유통업계 소식 준비했죠? 네, 변종대마 밀반입 혐의로 업무에서 배제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업무에서 복귀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GS 리테일과 GS 홈쇼핑 합병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자리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월 20일 비즈 포커스 힘차게 첫 출발합니다.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경제 이슈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20분쯤 대형 TV용 LCD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 5층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곳에서 반도체를 세척할 때 쓰이는 약품 수산화 테트라 메틸 암모늄이라는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협력사 직원 2명이 배관을 점검하는 도중 이 약품 300에서 400리터가량이 누출됐는데요. 이 협력사 직원 2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위독한 상황까지 갔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다른 부상자 4명도 다행스럽게 경상 수준에 그쳤습니다. 약 6년 전에도 이 공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당시에는 LCD 기관에 약품을 덧칠하는 장비를 점검하는 도중 질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배관 연결 작업 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이나 가스가 누출된 겁니다. 정호영 LG 디스플레이 대표는 지난주 사고가 발생한 지 7시간 만에 사과문을 내고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즉각 설치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이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고요. LG 디스플레이는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LG 디스플레이가 안전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정나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이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뿐만 아니라 LG그룹 계열사에서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나대, 지난해에만 이 LG 공장에서 4건의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우선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경북 구미에 있는 공장에서 지난해 4월과 5월 2차례 화학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파주 공장과 마찬가지로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돼 각각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LG화학이 지난해 안전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5월 7일 인도 동남부에 있는 LG 폴리머스 공장에서 가스 누출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천여 명의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이 두통과 구토 등을 호소하고 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도 채 안 돼 같은 달 19일에 충남 서산에 있는 LG화학의 대산공장 촉매센터에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네, 대산 공장에서 사고 당시에는 이 구광모 회장이 전격적으로 현장을 또 방문했었죠. 네, 화재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헬기를 타고 현장을 찾아 사과를 하고 수습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구 회장은 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경영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안전 환경, 품질 사고 등 위기 관리에 실패했을 때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이라면서 안전과 환경을 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나대. 그런가 하면 이 산업 현장 사고 계속 끊이질 않고 있죠. 네,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만 따져봐도 산업 현장 사고는 줄을 잇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613건 중 LG그룹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SK그룹과 롯데그룹이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LG그룹이 올해 경영과제 중 하나를 안전으로 꼽은 것도 이 때문인데요.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최고 경영직 40여 명과 새해 경영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안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산업 현장 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 지난 8일 이 국회에선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번 이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사고가 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럼? 네, 해당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서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이번 법 적용은 피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나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을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인데요. 일단 노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 제정된 법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령에 노동자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그나마 있는 법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네, 하지만 경제계는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 부분들이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회사의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대표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법안 통과에 논란은 있었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하루빨리 근절돼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림산업이 올해 1월 1일 기업 분할을 단행하고 사명도 새로 바꿨습니다. 회사 측이 밝힌 이 기업 분할 배경은 건설 사업 부문을 따로 떼 전문성을 높이고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계 안팎에서는 다른 속내가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 내용은 경제부 건설부동산팀의 윤지혜 라이브 데스크가 분석했습니다. 네, 먼저 회사가 어떻게 분할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너 3세인 이해욱 회장, 지금 지분을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을 52%를 들고 있습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그룹의 주요 사업인 대림산업 지분을 21%가량 갖고 있고요. 이 회장이 가진 대림산업에 대한 지분은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은데 결국 대림코퍼레이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리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할 후도 한번 볼까요? 대림코퍼레이션은 일단 대림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지주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회사인 대림산업은 이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거쳐서 지주사 DL과 그다음에 건설 회사인 DL ENC로 쪼개졌습니다. 한마디로 지주사가 대림 그리고 DL 두 개가 남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림은 이 분할된 두 회사의 지분을 각각 원래 갖고 있던 21%씩 나눠서 갖게가 됩니다. 대림의 지배구조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이 발표 내용과 시장 분석을 종합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림이 가진 DL ENC의 지분을 현물 출자를 해서 주식을 맞교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DL과 DL ENC의 분할 비율이 각각 44%, 56%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 계산을 해서 가중치를 매겨놓게 되면은 이 대림은 DL 지분을 최대
49%까지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할 전 이해욱 회장, 이 지분을 이 대림을 통해서 21%를 갖고 있었는데요. 분할 후에는 50% 가까이 육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윤나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회사가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분할을 했다는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주사가 이 두 개가 되는 겁니까? 네, 쉽게 말해서 옥상옥이라고 하죠. 이 옥상옥 구조는 회사 측도 이제 이 둘을 합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옥상옥 구조로 지주사만 두 개로 남게 됐습니다. 옥상옥 구조, 통상 대주주 오너가의 지분율을 확대하는 지분 승계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와 시장에서는 이해욱 회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분할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나대, 그래서 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구조만 바꿔서 이 회장의 경영권이 강화됐다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간 그룹의 메인 회사인 대림산업인데 이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이 오너 3세인 이 회장의 지배력이 약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때문에 오너 일가의 이 특수 관계인의 직접 지분율을 모두 합치더라도 이런 어떤 대림산업의 지분은 1.45%밖에 안 되는 반면 나머지 주주 구성, 국민연금이나 외국인, 기타 주주를 다 합하게 되면 74%가 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방어를 하기 어렵다 이런 시각이 나왔던 겁니다. 그나마 대림을 통해서 이 간접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20%밖에 안 된다 보니까 사실 애매한 숫자다 이런 설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4월이죠. 기타 법인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베일에 쌓인 곳 한 달간 대림산업 주식을 932억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지분율로 따지면 4.5% 가까이 순매수를 하게 된 건데요. 이 대림산업의 주가는 출렁였습니다. 이 전달 최저가 대비 60%가 넘게 오르기도 하는 등 크게 시장이 움직였죠. 시장에서는 당시 한창 이슈가 컸던 한진칼과 비슷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타 법인은 이제 공시 의무를 5%가 넘게 되면은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5% 직전까지 가서 매입을 멈추고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같은 건설업체였던 호반건설이 기타 법인의 정체로 드러난 겁니다. 예. 호반건설은 경영권 취득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대림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지분 매집이 유쾌한 일일 수는 없겠죠. 실제 대림산업 측은 굉장히 당황을 했던 눈치였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너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도마에 떠오르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찌됐건 이제 곧 이 회장의 지분율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럼 지분율을 갖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좀 더 후속 작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림이 가진 DL ENC 주식을 DL에 현물 출자를 해서 주식 맞교환을 할 때 이때는 일부 주주가 ENC 지분을 더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더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지분율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30% 이상 확보가 무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49%이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30%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지분이 20%대였다가 30%까지 10%포인트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경영권 방어에 유리해진 거죠. 결국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 기업 분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기업들이 많은 유통업계 소식입니다. 경영에 복귀한 CJ그룹 이선호 씨 소식, 그리고 올해 예고된 유통업계 이 최대 합병이죠. GS 리테일과 GS 홈쇼핑 합병을 외신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장지연 라이브 데스크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종손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 씨가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이선호 씨는 지난 2019년 9월 변종대마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구속 기소됐고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복귀를 포함해 현재 CJ그룹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선호 씨가 이번엔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말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합병한다는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합병 비율이 오너 일가에게는 유리하지만 외국인과 소액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는 7월 합병법인이 설립되는데 이런 논란을 딛고 유통 공룡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소식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선호 씨가 언제 어떤 부서로 복귀를 하는 건지 장나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CJ제일제당 글로벌 비즈니스 부장으로 발령을 받아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팀은 최근 신설된 팀인데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선호 부장은 이 팀에서 앞으로 비비고 만두를 이을 K푸드 발굴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선호 부장, 이 마약 사건으로 이 안팎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었는데 얼마 만에 그런 복귀를 하는 겁니까? 네, 1년 4개월 만입니다. 2019년 9월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업무에서 물러났고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방금 이선호 씨 화면에서 그림이 좀 나왔는데 이 우려의 시선이 있긴 하지만 승계 작업에는 그런가 하면 속도가 붙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선호 부장이 보유한 CJ 올리브영 지분 매각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거래로 이 부장은 2천억 원 정도를 확보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자금을 지주사 CJ 지분을 확보하는 데 쓸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CJ그룹 정기 인사에서 누나인 이경우 씨도 부사장 대우로 승진했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을 겪은 만큼 승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그만 어떤 기업 하나 물려받는 게 아니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 집단이고 이 기업 집단이 잘못되면은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나 노동자, 관련된 하청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이선호 부장의 과제일 것 같은데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이 외신에서 GS 리테일과 GS 홈쇼핑 합병과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였죠? 네, 지난 1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한국 대기업의 합병 계획에 투자자들이 분노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합병 비율이 GS 홈쇼핑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GS 홈쇼핑 한 주당 GS 리테일 신주 4.22주가 배정되는데 GS 홈쇼핑 외국인 투자자와 일부 주주들은 회사가 연평균 1,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6천억 원 규모의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저평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 외신 보도에 GS 측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 GS 측은 양사가 합병 비율은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을 따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GS 홈쇼핑과 GS 리테일 모두 지주사 GS가 최대 주주기 때문에 합병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너일가는 주주들과 달리 이번 합병으로 지배구조상 득을 보게 됩니다. 최대 주주긴 하지만 지주사 GS는 GS 홈쇼핑 지분을 36% 보유하는 데 그쳤는데요. 추후 합병 법인이 되면 지분 57.9%를 확보하게 돼 GS 홈쇼핑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장나대. 이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합병, 업계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죠? 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연간 취급액이 15조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이마트나 쿠팡과 체급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너지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롯데쇼핑도 내부에 백화점, 마트, 슈퍼 등 여러 사업부가 있지만 사업적 교류는 많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사실상 두 법인을 합쳐 중복 인력을 정리하지 않겠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재계 소식 짚어보는 C-레벨 라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엊그제 서울 고등법원 앞입니다. 이 취재진의 이 모습을 드러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이고요.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을 향했습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만일의 상황 대비해 그룹에 대응 지시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이후 재판 내내 긴장한 모습을 보였던 이 부회장은 결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실 삼성 입장에선 집행유예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주문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무노조 경영 철회를 선언하는 등 선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도 이 대국민 사과, 준법 감시위까지 결국 실형은 모두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 일가의 사법 순환사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데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던 창업주 고 이병철 전 회장부터 비자금 조성으로 수사를 받았던 부친 이건희 회장, 그리고 아들 이재용 부회장까지 차이라면 이 부회장은 구속된 총수라는 점입니다. 또 이번 구속으로 재벌 총수 징역 3년 이하 그리고 5년 집행유예란 공식마저 깨지면서 대를 거듭할수록 처벌 수위 또한 높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요즘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애플카, 또 하나는 GBC입니다. 얼마 전 애플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함께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한 게 알려졌었죠. 손을 내민 건 고맙지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당시에 그랬듯이 자칫 애플카 하청업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신축을 놓고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 수건 사업이란 명분, 그리고 모빌리티 기업 변신을 위한 실리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The land itself is a good land. Future value is great. However, we have to more focus on our core business, car. 현재 기존 105층 대신 70층으로 두세 개 동이나 50층 3개 동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때마침 뉴욕 맨해튼에 60억 원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삼성동을 맨해튼처럼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이란 타이틀이냐, 아니면 층고를 낮춰 모빌리티 기업에 집중할 것이냐, 정 회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 고 신격호 명예회장 일주기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시대를 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 그 가르침을 새기겠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 명예회장 일주기를 맞아 남긴 말입니다. 롯데그룹은 이번 주를 신 명예회장 추모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온라인 추모 영상에는 이 신 명예회장의 일대기와 어록 등이 게재돼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각계각층의 추모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고인을 기리며 새롭게 각오를 다진 신동빈 회장이 과거 롯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C레벨 라운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경제 이슈 비즈포커스. 다음 주 오후 2시 2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